또 최근 파두가 이제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30% 변동 공시를 통해서 2024년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성장 곡선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파두라는 기업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3년 상장 과정에서 매출 부풀리기 혹은 허위 매출 기재 의혹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던 반도체 기업인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파두 사태가 1년 조금 넘게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 금융당국과 검찰은 파두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 왔는지, 그리고 파두 사태가 금융당국의 IPO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웃스탠딩에 이승하 기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파두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작년 12월 파두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요. 그리고 2023년 말부터 IPO 관련 제도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또 제도 개선에 대해 업계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해야 될 거는 파두는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파두는 이제 어떤 기업이고 주로 어떤 업종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기업인가요? 네, 파두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란 직접 공장을 두고 반도체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파두는 데이터 저장 장치, 저희가 SSD라고 부르는 그 저장 장치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데이터를 읽는 핵심 부품인 컨트롤러가 주력인 회사입니다. 기술력을 좀 인정받아갖고 코스닥 상장 당시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서 상장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기술력은 있지만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도 상장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장 조건은 재무적 요건은 물론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 중 두 곳에서 기술평가 등급 BBB 등급과 A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등급은 AAA부터 D까지 총 10단계가 있는데 파두는 AA 등급과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반도체 팹리스 기업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등급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또 SK 하이닉스를 통해 메탈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죠. 이런 파두의 기술력과 성장성은 데이터 센터 필요성이 되도되고 커지고 있는 이제 AI 시대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2023년 예상 매출액 1,203억 원의 메타 납품주라는 타이틀을 달고 2023년 8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공모가는 31,000원이었는데 상장 후 주가가 47,000원까지 오르면서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직후, 거의 직후에 발표된 그 실적이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그 충격을 안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그래서 언론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네, 맞습니다. 상장 후 발표한 첫 실적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굉장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2023년 2분기 매출 5,900만 원, 3분기 매출 3억 2천만 원에 그친 것입니다. 특히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7.6% 급락한 수치인데요. 참고로 2022년 파두의 3분기 매출은 135억 9,243만 원이었습니다. 파두는 상장 전에 증권신고서에 2023년 예상 매출을 1,203억으로 공시했는데 예상했던 매출이 거의 사라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파로 당시 파두의 주가는 이틀 만에 45%가 폭락했고요. 상장 직후 파두의 주가가 45,000원을 넘기면서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두 달 만에 1만 원대로 떨어진 겁니다. 이때 이제 워낙 큰 폭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두 사태라는 이름이 붙었고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매출이 떨어질 걸 알면서도 상장을 강행했다.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도 증권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이슈였던 것 같은데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당사자인 파두와 그리고 상장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네, 당시 파두는 상장 시점까지 매출 공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또 단기적 제조 조정이었고 3분기부터는 구매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장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은 시기적으로 파두의 2분기나 3분기 매출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증권 신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이미 2분기가 끝나갈 때였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실적을 내부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주관사 역시 정말 몰랐다면 주관사 의무인 실사 업무를 게을리한 것이라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파두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매출이 몇 달 전에 정해져 있잖아요. 몇 달 전 앞서 나가면은 뭐 1년 전, 2년 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맞죠. 어차피 이게 다 개인들한테 이제 하나하나씩 무슨 라면 봉지 담아서 파는 것도 아니고 네. 어차피 대량으로 수주해 갖고 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수주 계약이 한 뭐 1년 전, 뭐 2년 전, 뭐 진짜 뭐 단기간이면 6개월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만 계산해도 우리가 이제 뭐 다음 분기에는 어느 정도 매출 올리겠다를 다 알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는 게 더 논란을 더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약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특별사법경찰, 그러니까 특사경을 투입해갖고 네. 조사를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당시 이제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또 주가가 그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피해자 주주들도 생겼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해서 커져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사경이 파두와 대표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물론이고 공동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심사를 진행한 한국거래소 또 주요 협력사이자 최대 파두의 매출처였던 SK하이닉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했던 조사의 결과가 나온 게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특사경의 조사 결과가 나온 게 2024년 12월이니까 꽤나 오랫동안 수사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한 시점이 2024년 3월이니까 거의 10개월이 소요된 건데요. 조사 결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금감원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인 SK하이닉스의 발주 감소 및 중단 등으로 목표한 기업 가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2023년 2월 사전 자금 조달을 통해 투자를 유치했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들은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해 개인적 매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상장 예비 심사 및 증권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향후 매출 급감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고 주관사 역시 상장 예비 심사 당시보다 더 높은 매출 전망을 증권 신고서에 기재해 공모가 산정을 진행하는 등 기업과 공모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쟁점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두가 매출이 급감할 사실을 상장 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매출을 뭐 많이 거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갖고 투자자들한테 이제 매출이 우리가 감소할 거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렇다면은 매출이 이제 급감한 원인부터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매출 하락 원인은 SK하이닉스의 발주 취소였습니다. 앞서 파두가 SK하이닉스를 통해 메타를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SK하이닉스가 메타에 공급하는 SSD에 파두의 컨트롤러가 탑재되기 때문인데요. 2022년 SK하이닉스는 메타의 데이터 센터용 SSD를 공급하기 위해서 파두의 TSMC 생산 권리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생산 권리를 제공한다는 걸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TSMC는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고 타 기업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위탁 생산 기업, 즉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네. 특히 TSMC는 단순한 반도체 제조 공장이 아니라 특정 고객을 선별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죠. 아무 기업이나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약된 생산 용량을 보유한 기업만이 TSMC 생산 라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 권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자신들이 확보한 TSMC의 생산 용량 일부를 파두에게 제공해서 컨트롤러 칩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2년 말에 메타가 데이터 센터 설립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SSD 생산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파두의 컨트롤러 발주도 취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파두는 SK 하이닉스로부터 발주를 받아 컨트롤러 칩을 생산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SK 하이닉스의 발주 중단이 파두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진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통해서 SK가 발주를 취소한 거는 2022년 말이고 상장은 2023년 7월에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상장하기 거의 반년 전, 7개월 전에 그 주문이 이제 취소된 거기 때문에 파드 측으로서는 우리 매출이 그때 엄청 떨어질 거다. 이걸 몰랐다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네, 말이 안 되는 이제 논리고요. 업계도 금융 당국도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재무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파두는 다른 기업의 수주를 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품을 이제 납품하는 구조여서 7월이면 2분기 매출액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뭐 반도체나 뭐 조선 그런 데는 이미 몇 년치 매출까지 사실은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어차피 네. 그 계약서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몰랐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이라는 건 사실상 기존 수주 계약이 대부분 취소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 기관과 언론을 상대로 구체적인 2분기 매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전망치와 실제 매출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는 파두가 알렸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그 매출 5,9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상장을 못 하겠죠. 못하죠, 네. 네. 매출 5,900만 원이면은 저희 아웃스탠딩보다 또 매출이 작은 상황이실 텐데 네. 아무튼 그럼 이제 그런데 일단은 금감원 특사경,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에서 이제 얘네들을 좀 기소해야 될 것 같다. 파두를 기소하는 게 맞다. 우리 수사 결과에 따르면 네. 이런 의견으로 이제 검찰한테 수사를 해달라고 사건을 송치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도 이게 맞다. 그렇게 처벌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은 파두나 파두 경영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법률 전문가에게 여쭤봤는데 법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에 따른 허위 공시와 제443조 제1항과 제178조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쪽 분야 그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또 파두가 취득한 이제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또 이 규모가 5억 원 이상으로 커지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만 이 부당이득 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원칙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사건이든 막 불기소될 가능성은 다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여 주셨던 말씀이 이제 금감원이 기소 의견을 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부 불기소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전부 이제 다 이게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쵸. 어떤 사건이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태가 워낙 파문이 크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원망이 아주 크게 달했잖아요. 네. 뭐 약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도 있었죠. 뭐
한국거래소가 저런 기업을 네. 쉽게 통과시켜줘갖고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 뭐 거래소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이 IPO 제도 자체를 한번 좀 손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당국에서 2023년 말부터 현재까지 굵직한 개선안들을 내놨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회적인 파장이 컸고 그렇죠. 또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좀 개선을 쭉 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도 사태가 터진 2023년 11월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주관사 등이 모여서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관사의 기업실사,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그리고 2024년 1월 투자의 위험 요소 기재 요령이 개정됐습니다. 이 투자 위험 요소 기자의 요령이라는 게 증권 신고서에 뭐 이 기업의 투자 위험 요소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이거를 규정한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파도처럼 매출이 이렇게 급감하는 일이 있으면 일이 예상이 되면은 꼭 써야 된다. 네. 이런 거고요. 예.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투자 위험 요소를 훨씬 자세하고 깐깐하게 적도록 바꾼 것인데요. 이런 투자 위험 요소 기재 요령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는 것이고 또 증권 발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더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그동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작성을 했다면 이제는 자회사 대여금 미회수 가능성, 최대 주주 변동 가능성, 매출 의존도가 높은 특정 거래처 리스크처럼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맞는 거죠. 사실. 네, 네,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두루뭉실하게 네, 증권 신고서 보면 어떤 기업하고 막 소송 중이라는 얘기도 다 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 찾아보면은 별로 막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네.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리스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자기 돈 태우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두의 사례처럼 큰 거래처 발주 취소, 대규모 손실 등이 생기면 청약 마감 전까지는 무조건 정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몰랐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몰랐다는 말로 넘어가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 증권 신고서에 우리 기업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더 꼼꼼하고 신속하게 그 기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바뀌는데 그리고 또 지난해 5월에는 주관사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발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금융감독원이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IPO 주관 업무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에서 실추된 주관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독립성과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5가지가 주 골자였는데 첫 번째는 주관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 두 번째는 기업 실사의 책임성 강화, 세 번째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네 번째는 충실한 공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이고 앞으로 각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이제 내용을 규정을 개정을 해서 8월과 10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세부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몇 가지만 꼽아서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주관사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서 주관 계약을 체결할 때 맺는 수수료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상장 미승인이 되거나 계약이 취소되면 상장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상장을 시키기 위해 발행사에 좀 유리하게 주관사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제 주관사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열어둔 것인데요. 그렇네요. 네. 또 IPO 실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관사가 실사 책임사 임원급인데
이 실사 책임자를 지정해서 최종 보고서에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실사 보고서에 허위가 있으면 해당 책임자에게까지 부담이 오니까 부실 실사를 막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공모가 결정 과정에서 비교 기업 선정과 추정치 산정을 자체적으로 객관적 기준을 세우게 했습니다. 만약 그 기준과 다르게 공모가를 더 높게 잡으려면 예외 승인 절차와 문서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뭐 나름대로 주간 업무를 네. 담당하는 그 증권사의 책임을 좀 늘렸다. 이 정도로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인 1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금융당국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또 네.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금융당국이 정말 파도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파두 같은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것 자체도 그 금융당국도 그렇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없죠. 사실 그런 거 막으라고 이제 국민들이 돈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 제대로 막지 못했으니까 또 그쪽이 뭐 피해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그런 사태를 선제적으로 좀 막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이제 조금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좀 서둘러서 이런 제도들을 올해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IPO 시장에서 단기 차익보다는 이제 기업 가치 평가가 핵심이 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IPO와 상장 폐지 관련 제도가 모두 담겨 있는데요. 우선 파드 사태와 관련이 있는 IPO 내용만 살펴보자면 우선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합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나 증권사 같은 기관 투자자는 공모주를 받으면 좀 단기간에 팔아서 차익을 실현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인데 특히 이걸 우선 배정 제도를 도입해서 의무 보유 확약을 맺는 기관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확약 비율이 40% 미달이면 주관사가 공모주 1%를 6개월간 의무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기 매도를 지향하고 기업 가치 평가를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수요 예측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이런 기업들의 참여 자격도 강화가 됩니다. 일정 규모 이하 사모펀드나 투자 1임 회사 등은 수요 예측 참여에 제한이 이제 걸리는데요. 기존에 기업 가치 평가 역량이 없으면서도 이 수요 예측에 참여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서 내거나 아니면 또 수요 예측 후에 실제로 공모주를 거의 사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맞죠. 이거는 거의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와갖고 호가만 잔뜩 올려놓고 맞아요. 막상 사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좀 이런 거는 좀 약간 이런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진짜로 막. 네, 너무 늦은 좀 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대로 기업 가치 평가 역량이 없는 기관이 들어와서 시장 왜곡시키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네. 네, 코너스톤 투자자는 상장 전에 특정 기관 투자자와 미리 투자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하는 기관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네, 즉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이나 대형 펀드와 같은 곳이죠. 이런 곳과 미리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인데요. 대신 이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 보호 예수를 해야 합니다. 해외 대형 IPO에서는 자주 활용되는데 한국은 아직이었던 거죠. 사실 한국에서도 2018년 한국거래소가 공모가 합리화를 목적으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논의가 됐지만 도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 자본시장법상 사전 공모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 현재 한국에서는 공식적인 증권 신고서 제출 후에만 이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스톤 제도는 상장 전에 특정 투자자와 미리 계약을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시행령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해서 정말 도입이 될지 그리고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좀 한국 자본시장에 맞춰서 도입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기관 투자자도 뭐 쉽게 단타를 쳐갖고 막 빠르게 이렇게 단타 치고 빠져나가기 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이제 주간 업무를 많은 증권사가 보다 이제 책임감을 갖고 기업 가치를 이제 제대로 평가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제 제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증권사들은 자신들한테 부여되는 책임이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좋아하지 않을고 뭐 불만 소리 내놓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반응인가요, 증권사들에선? 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이제 취지는 좋은데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중소형 증권사와 IB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좀 들어보았는데 정리해 보면 특히 그 락업 비율 확대하는 것과 주관사의 책임 강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관계자분들은 락업 비율이 높아지면서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주가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초반에는 이제 거래 가능한 주식이 부족해서 공모주가 과열될 수도 있고 이후 락업이 해제될 때는 한꺼번에 좀 매물이 이제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 때문인데요. 오히려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화된 규정들이 상장을 준비 중인 그런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실제 파도 사태 이후에 상장한 기업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았는데요. 거래소에서 더 현실적인 매출 추정치와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를 했고 또 요청에 따라 정정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심사가 강화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하는 목적에 공감하고 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 다만 자칫 이런 규제들이 혁신 기업이 상장 문턱을 넘기 힘들어질까 봐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상장은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규제에 발목 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심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 보호와 혁신 기업 육성이라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파도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약간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수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또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다면 또 팔로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투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여기 스타게이트에 최대 5천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710조 원인데요. 이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힘입어서 파두는 2024년에 6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신규 계약을 따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에 공시된 약 100억 원 규모의 계약 발주처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이자 세계 5대 낸드 플래시 기업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웨스턴 디지털로 알려졌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이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로 SSD를 비롯한 다양한 저장 장치에 사용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파두에 컨트롤러가 탑재된 웨스턴 디지털의 기업용 SSD 제품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서버 솔루션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면서 파두 제품을 엔비디아에 간접적으로 납품을 하게 된 것이죠. 아, 그런데 이거 네. 네. 아까 메타하고 SK 하이닉스 사례가 있었고 네. 이번에 잘 믿어도 되는지
그쵸.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계속 이어서. 네.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이런 수주에 대해서 아직 100% 예. 이제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고요. 아니 뭐 갑자기 이제 뭐 SK 하이닉스 통해서 그 메타 납품하는 네네. 거 비슷하게 이번에 또 이제 다른 데 통해서 또 요즘 가장 이제 장안의 화제잖아요. 엔비디아에 또 납품한다. 네. 근데 뭐 이제는 뭐 안 그러시겠죠. 예. 예. 그쵸. 한번 이렇게 예, 겪고 예. 났으니까. 근데 이제 한번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봐도 좀 의심을 네.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네, 네.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거 혹시 나중에 취소되는 거 아닐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심에 조금 더 불을 지필 수 있는 이제 사실 관계가 또 최근 파두가 이제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30% 변동 공시를 통해서 2024년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성장 곡선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좀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매출이 23억 원, 2분기에 71억 원, 3분기에 101억 원, 4분기에 240억 원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도 아직 의구심을 거둘 수 없는 건 2023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2% 하락을 했고요. 950억 원의 적자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은 4분기 135억 원 규모의 재고평가 손실, 즉 보유한 제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손실을 매출 원가에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현금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재고 자산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폭 감액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적자가 커진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업계에서는 이제 파두의 기술력이 이미 인정을 받았고 또 웨스턴 디지털과의 협력 및 엔비디아 AI 서버 공급망 편입 등을 고려를 할 때 앞으로 실적이 느리지만 그래도 점차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승아님 오늘 방송도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파두 사태와 그 이후의 제도 개선 그리고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스타트업 IT 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IPO 시장에 대한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